일단 저희가 뭐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저는 이용은 관세사라고 하고 메일 주소는 파저티브 gmail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핸드폰 번호는 010-5119-5719번이어가지고 그냥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은 메일로 보내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문자 남겨주셔도 지금 뭐 무역실무 들으시는 다른 분들이나 뭐 무역영어 들으시는 다른 분들은 계속 그 소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문자도 보내주시고 그냥 메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2길 그러니까 다음 날까지는 답변을 드릴 수 있고 문자는 거의 웬만하면 바로 당일날 제가 근무 시간에는 조금 못 보내드릴 수도 있는데 근무 끝나고 나서 뭐 한 저녁 때는 그래도 보내드릴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이제 편하게 문의 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OT니까 첫 시간이니까 뭐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저희가 아직 교재가 아직 안 나왔어요. 안타깝게도 교재가 출간이 좀 늦게 돼가지고 아마 다음 시간부터는 교재를 받아 보실 수 있으실 텐데 오늘은 저는 오늘까지 나온다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안 나왔네요. 안 나와가지고 오늘까지만 그냥 프린트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오늘은 그냥 뭐 첫 시간이니까 간단하게 이제 OT 형식으로 진행을 할 건데 이제 기출 문제를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적으셨죠? 요거는 지울게요. 7월, 8월 달에 저희가 이제 기본 이론을 했고 9월, 10월 달에 이제 핵심 요약이라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혹시 저희 학원에서 들으셨나요? 아니면 다른 학원에서 들으셨고요. 그러면 아마 다른 학원은 기본만 있나요? 아니면은 인강으로 기본만 들으신 거죠, 그러면. 그래서 저희 이제 9월, 10월 달에 좀 기타 협약 약간 좀 지엽적인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조금 했어요. 강의를 좀 했고 그리고 이제 수업 들으시는 분들이 좀 계셨는데 요 무역 영어 기출 풀이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면은 빨리 오셔가지고 문제를 먼저 풀어 보시고 수업을 들으셔야 훨씬 효율이 좋으세요. 만약에 내가 빨리 못 오겠다 그러면 차라리 인강을 들으시는 게 나아요. 네, 그러니까 문제 기출 풀이를 하는데 그냥 수업 시간에 같이 문제를 이렇게 안 풀고 같이 푸는 것도 물론 좋기는 하지만 제가 그 핵심 요약 이제 종강 때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기출 풀이는 웬만하면은 무조건 먼저 풀어보시고 그러니까 안 풀리든 그냥 시간 재가지고 먼저 풀어보시는 거예요. 풀어보시고 강의는 인강으로 들으셔도 상관없다. 대신에 먼저 무조건 풀어보셔라. 먼저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인강을 들으시거든 아니면은 뭐 실강을 들으실 거면은 빨리 오셔가지고 뭐 한 1시간 아니면 한 30분 정도만 빨리 오셔가지고 좀 먼저 풀어보시고 수업을 들으시는 게 이제 효용을 훨씬 높이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인강 들으셔도 상관없어요. 저는 뭐 실강 들으시건 인강 들으시건 상관없기 때문에 왜냐면 이건 이제 정말 수험생분들을 위한 거거든요. 안 듣고 그냥 수업 시간에 같이 문제를 푸시면은 조금 뭐라 그럴까 조금 효율이 떨어진다고 할까요? 왜냐면 같이 풀면은 이게 눈에 들어오거든요. 그냥 계속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를 받아 적으시고 이렇게 푸시다 보면은 딱 같이 풀 때는 보이는데 막상 또 혼자 풀려다 보면은 이게 좀 안 풀리실 수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설명을 좀 드리는 거고 대신에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은 그 핵심 요약을 들으셨던 분들이랑은 조금 다르실 수가 있는 게 핵심 요약 시간 때 저희가 그 챕터별로 문제를 다 풀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3-4문제씩 계속 기출을 풀고 그리고
또 지엽적인 걸 다루고 했기 때문에 핵심 유학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은 문제를 이제 어느 정도 푸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익숙해지셔가지고 아마 이렇게 딱 문제를 받아 들으셨을 때 그렇게 거부감이 없을 건데 아마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예? 최윤님. 이제 기본밖에 안 들으셨기 때문에 아마 문제에 대한 좀 거부감은 조금 있으실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빨리 오셔가지고 힘이 드시더라도 예습을 좀 하시고 그냥 정 안 보이시면은 그냥 저희 협약책 있잖아요. 거의 이제 아마 다른 학원 교재도 있을 거예요. 이 협약들만 쭉 나와 있는 거 있죠. 지금 시험 문제는 거의 거기에서 대부분 나오기 때문에 뭐 찾아가면서 푸시더라도 그래도 한번 미리 좀 풀어보시고 수업을 들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공부를 할 때 제가 기출풀이도 저도 이제 들었겠죠. 수험생 시절에. 근데 저는 수업 시간에 이렇게 같이 풀면서 그냥 지나가니까 남는 게 별로 없는 좀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가지고 웬만하면은 빨리 오셔서 가능하신가요? 좀 빨리 오셔가지고 풀어보시는 부분이. 그쵸. 집에서 푸셔도 되죠. 그쵸. 이제 저희가 교재가 나오니까 제가 진도를 딱 말씀을 드리면은 전에 좀 먼저 풀어보시고 그리고 오셔가지고 들으시는 게 훨씬 나으시겠죠. 네.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오늘 첫 시간이니까, 가볍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형 영어랑 관세법이랑 1교시에 같이 있죠. 1교시에 관세법이 있고 무형 영어가 있습니다. 둘 다 40점, 40점. 혹시 기출 문제는 아직 한 번도 풀어보신 적은 없으시죠? 풀어보시긴 하셨어요. 지금 계속 기출 경향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이제 드리자면은 여태까지는 협약 규칙에서도 물론 시험 문제가 나오긴 했지만 되게 뭐라 그럴까 좀 단순한 문제들이 있잖아요. 뭐 영작한다든지 아니면은 그냥 영어의 기본적인 지식이 있으면은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그래도 소솔찮게 출제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2019년부터 해가지고 2019년도도 마찬가지고 2020년도도 마찬가지고 올해도 마찬가지고 규칙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특히 운송. 헤이그, 함부르크, MT가 있죠. 여기에서 2020년인가 19년도에 13문제인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운송 규칙에서만. 원래는 이렇게 많이 안 나왔거든요. 물론 운송 규칙에 이거 말고 더 있어요. 뭐 CMI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의 헤이그 함부르크 MT 조약에서 2문제, 뭐 3문제 이런 식으로 3대 협약이 보통 CISG랑 인코탐즈랑 UCP가 있는데 여기서 18문제 한 19문제 정도가 나오거든요. 얘는 변동이 없어요. 3대 협약이 나오는 그 문항수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 시험은 4과목 합쳐가지고 평균 점수 60점을 넣으면 되시고 40점 꽈락만 안 나오면 되는 시험이잖아요. 대신에 회계학이 좀 꽈락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회계학 꽈락은 넘더라도 전체적인 평균이 60점을 넘으시려면은 무형영어도 좀 좋은 점수를 맞으시는 게 좋긴 하거든요. 물론 관세법이랑 내수세법은 당연히 좀 고득점을 맞으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근데 이제 무형 영어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요 3대 협약이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현재. 출제 경향 자체가 3대 협약에서 어느 정도 한 70% 정도만 맞춰 주신다면은 나머지 뭐 기타 협약이나 아무리 지엽적인 데서 나온다 하더라도 충분히 그래도 어느 정도 점수를 가져가실 수가 있거든요. 혹시 여기 출제 경향 분석표 있으시죠? 여기 보시면은 2020년도 보시면은 헤이그 2문제, 함부르크 3문제, UN 복합운송 이게 MT 조약이거든요. MT 조약. 2020년도 것만 보시면은
거기서 3문제, 총 8문제가 넘죠. 그만큼 지금 운송 파트에서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년에 비해서. 예, 올해도 많이 나왔고. 그래서 핵심 시간대는 헤이그 함부르크 MT 조약을 예전에는 그렇게 지역적인 부분을 강의를 안 했어요. 안 하고 그냥 거의 정의 조항이랑 뭐 이런 것만 보고 넘어갔는데 이번에는 핵심 때 요 세 개를 되게 좀 많이 봤어요. 되게 지역적인 기출이 됐던 부분들을 많이 다루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왜 운송에서 많이 나오느냐? CISG 뭐 특별한 이슈가 없고 인코텀즈 특별한 이슈가 없습니다. 개정된 거 빼고는. 그 UCP 신용장 특별한 이슈가 없는데 뭐 보험도 마찬가지.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제가 추측하기로는 현대 요 무역 거래에서 아마 뉴스 같은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물류 대란, 운송 그러니까 결국에는 가장 지금 실무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운송 파트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반영이 돼가지고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게 아닌가라고 그냥 제 스스로 추측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나 싶기도 하고, 왜냐면 2차에서도 지금 운송에서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2차에서도 올해 운송에서 50점짜리 나왔고, 재작년에도 하여튼 50점짜리로 계속 지금 운송 파트에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CISG나 뭐 이쪽에서 안 나오고. 그래서 이제 운송 어떤 현대 무역을 좀 반영한 그런 결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조금은 들어요. 네, 그래가지고 운송 파트도 이제는 너무 무시할 수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일단은 기본은 3대 협약입니다. 기본은 3대 협약이기 때문에 당연히 3대 협약을 가장 중요하게 공부를 하셔야 되긴 하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기타 협약에 대해서도 충분히 어느 정도 가장 기본적인 뭐 정의라든지 적용 범위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제 공부를 하시고 시험장에 들어가셔야 되는 시기가 온 것 같고, 그런 부분을 좀 염두해가지고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이랑 요 핵심 시간대 이제 강의를 진도를 그렇게 나갔었고. 자, 무역 영어 혹시 잘하시나요? 영어. 무역 영어는 영어일까요? 아닐까요? 무역 영어는 영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좀 무역 영어를 접근하시는데 조금 더 아무래도 이제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이 더 잘할 수밖에 없는 건 뭐 사실인 것 같아요. 혹시 뭐 외국에 거주하셨거나 아니면 그런 경험은 있으신가요? 아, 그러세요? 아, 그러면 어렸을 때 혹시 그래도 기본적으로 그럼 영어를 좀 잘 하시겠네요. 그러면 뭐 크게 문제 없으시겠네요. 영어이기 때문에 영어 잘하는 분이 당연히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유리할 수밖에 없고, 만약에 영어를 못 하시는 분이 뭐 무역 영어를 뭐 잘한다. 제가 봤을 때는 잘하는 사람이 훨씬 유리합니다. 하지만 옛날 영어들이기 때문에 약간 요즘 문장들이랑 좀 다르긴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희 학원의 강의는 이제 철저하게 영어를 못 하시는 분들 기준으로 이제 기본 강의가 진행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영어를 잘 하시니까 아마 충분히 좀 빠르게 습득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무역 영어를 학습하는 그냥 가장 기본적인 방법에 대해서 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무역 영어 책은 꼭 1권이랑 2권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1권을 먼저 공부하시는 게 맞는 거고, 두 번째로는 협약이죠. 협약, 한글, 즉 국문을 먼저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뭐 CISG에 영어로 바로 보시면은 더 편하시겠지만, 이제 영어를 좀 못하는 사람 기준으로 얘기를 드리자면은 한글조차도 굉장히 어렵게 써 있어요. 그쵸?
아니신가요? 한글도 막 이해하기, 특히 UCP 이런 거 보시면 이게 뭔 얘기인가 싶을 정도로 되게 어렵게 써 있는데, 영어를 잘하시는 분은 영어를 같이 공부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그냥 일반적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한글을 먼저, 국문을 먼저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영어를 이제 손을 대시는 게 이제 순서상 좀 맞는 거라고 보여지고, 세 번째가 영문을 이제 끊어 가지고 보셔야죠. 한 문장 한 문장 이해하시게끔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게 이제 세 번째 단계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장 들어가시기 직전에는 협약책 있잖아요. 요 2권. 그것만 가지고 딱 들어가셔가지고 막 보셔야 되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보통 일반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이제 기출풀이 정도 들어가실 정도면은 다른 분들은 한 요 정도 단계에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영어를 잘하시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영문으로 보셔도 되시지 않을까 싶어요. 이 차이가 있어요, 확실히. 예, 영어를 좀 잘하시면은 무역 영어는 대신에 일본에 대한 그런 이론적인 부분은 좀 그래도 공부를 하셔야 돼요. 예, 아무래도 이제 무역신문랑 또 연결성도 있기 때문에 이제 반드시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원문으로 보셔도 되실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영어를 그래도 기본적으로 좀 하시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연도별 합격률 같은 거는 아마 그 교재는 없으실 것 같긴 한데 2차 합격률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2015년, 16년 해서 쭉 오다가 2020년, 지금 2021년이죠. 자, 이 시기에는 합격률이 6에서 7%대였어요. 그러니까 2차 합격률 자체가.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이때는 되게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관세사 시험을. 그래서 1차 합격생 분들도 항상 1000명이 넘어갔고 2차 합격하기가 정말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경쟁률이 거의 한 20대 1, 15대 1 이상. 예, 그렇게 이제 경쟁률이 됐다가 이게 한 2018년, 19년도부터 응시자 수가 좀 많이 줄었어요. 저희 시험이 이게 전체적으로 다른 타 자격사도 좀 줄은 것 같긴 한데, 하여튼 저희 시험도 조금 응시자 수가 줄어가지고 2020년도에는 게다가 문제가 되게 쉽게 나왔어요. 2차 시험 문제가. 그래서 이때 합격률이 거의 20%가 됐습니다. 작년에 합격하신 분들이 되게 운이 좋으신 분들이 좀 많으세요. 그러니까 5명 중에 1명이 합격한 거잖아요. 그러다가 올해는 한 11.7%인가? 어쨌든 이때보다는 훨씬 높아졌어요. 2차. 그러니까 저희 시험은 1차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고 1차 합격한다고 해서 뭐가 바뀌는 건 아니고 어차피 최종적으로 2차 합격을 해서 이제 관세사가 되셔야 되는 게 이제 최종 목표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2차 합격률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굉장히 좋은 기회다. 지금이 저희 시험에 진입하기에 나쁘지 않은 시기인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합격하기가 예전보다는 조금 물론 경쟁률만 가지고 말씀을 다 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확실히 낮아졌어요. 확실히 낮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일단은 제가 그때 상담할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긴 한데 회계학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10시간이라는 시간이 있으면은 회계학에 최소 6시간 이상을 투자를 하셔야지만 저희 관세사 1차 시험에 그 허들을 넘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네. 관세법이랑 내소세는 지금 공부 정도가 한 어느 정도 되신 상태세요? 무역영어랑 좀 비슷하게 그냥 기본 이론 좀 들으시고, 예, 아직 문제를 풀어보시거나 하신 적은 기출문제.
뒤에 그냥 있는 문제들 그런 거 그냥 풀어보시고 넘어가시고 그 무형 영어도 마찬가지시고요. 회계학은 회계 원가랑 재무 두 개 다 있는데 지금 재무회계 재무 쪽 하고 계시고요. 회계학을 좀 빨리 끌어올리셔야 되겠네요. 제가 봤을 때 무형 영어는 그냥 기출 문제 풀어보시고 기본 이론 들으신 거랑 기출 문제 그냥 쭉 이렇게 따라가지고 오시면은 충분히 잘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영어 잘 하시는 분들은 무형 영어가 그렇게 큰 짐이 되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회계학은 그 모든 수험생들의 거의 공통적인 부분이고 회계학 과락률이 거의 60%, 70%, 50%가 넘을 정도로 그러니까 회계학 때문에 저희 시험 포기하는 분들이 거의 태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아마 다른 분들에 비해서 다른 분들은 지금 어느 정도 이제 회계학 기본 이론은 다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핵심 요약 이런 과정도 거쳐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문제는 아주 잘은 못 푸시겠지만, 그래도 조금은 푸실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은 되셨는데, 시간은 아직 여유는 있으니까 너무 또 조급하게 생각하시는 마시고, 회계학을 가장 좀 열심히 공부하시면은 좀 전략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고 2차 공부는 같이 안 하시는 거죠. 현재로서는 1차 시험만 준비를 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11월이죠. 11월인데 시험이 아마 3월일 거예요. 3월이기 때문에 하루에 혹시 학교 다니시고 계신가요? 휴학 중 졸업하셨나요? 그러면 하루에 최소한 8시간 이상은 그래도 공부를 하셔야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1차 시험 합격을 위해서는. 벌써 11월 달도 지금 한 절반 정도 지나갔죠. 그러니까 다른 과목은 솔직히 별로 걱정이 안 되는데 지금 채원님이라고 하셨죠? 죄송합니다. 채원님 같은 경우에는 회계학 부분을 조금 빨리 끌어올리셔가지고 이제 12월 달쯤 모의고사도 한번 봐보시고 점수 나오는 것도 한번 보시고 이제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신가요? 당장은 없으세요? 그러면은 자, 진도를 조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일단 기출풀이 과목은 똑같이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이제 CISG, 인코텀즈, UCP 이렇게 그냥 똑같이 나간다고 보시면 되고 자, 일단 청약과 승낙, CISG 가장 기본적인 문제들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1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적당한 표현을 고르시오. 자, 일단 CISG라는 협약이죠, 협약. 기본 이론을 들으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혹시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조금 그래도 각인이 되신 상태신가요? 1조부터 몇 조까지는 6조까지는 뭐고 7조부터 몇 조까지는 뭐고 결국에는 요 전체적인 구조를 다 머릿속에 어차피 2차 시험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언젠가는 다 암기를 하시긴 하셔야 되는데 이제 1차 시험 볼 때도 1조부터 몇 조까지가 적용 범위고 7조부터 13조까지가 총칙이고 이런 부분들은 좀 암기가 좀 구조 머릿속에 다 크게끔은 좀 머릿속에 이제 들어가 계신 거고요. 자, 그러면 같이 한번 보실게요.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적당한 표현을 고르시오. CISG applies to contracts of sale of goods between parties whose place of business are in different states. Blank or when the rules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lead to the application of the law of a contracting state. 자, CISG 적용 범위 관련된 문제죠. 적용 범위 1조에서 나온 거고 1조에서 예전에 되게 기출 많이 됐어요. 1조에서 기출이 되게 많이 됐었는데 최근에는 조금 기출이 안 되는 경향이 좀 있어요. 이제 너무 쉬워져 버려가지고 이제 좀 안 되는 경향이 있는데 정리를 한번 해드리자면은 직접 적용, 최하국과 최하국
그러니까 CISG의 가입국이면은 다 직접 적용이 되는 거고, 간접 적용도 있죠. 자, 체약국이랑 비체약국일 경우에 체약국이 법정지국이다. 체약국의 법을 따른다 했을 때도 이때가 이제 간접 적용의 범위에 해당되고, 요거에 대해서 95조 유보선언을 한 경우에는 직접 적용만 가능하게끔 되어 있죠. 그래서 유보선언을 한 대표적인 국가가 중국이 있습니다. 중국.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직접 적용 아니면은 간접 적용을 할 수가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적용이 있죠. 비적용. 크게 세 개로 나눠지는데, 자, 비적용인 경우에는 일단은 체약국과 비체약국인데, 얘가 법정지구일 때, 이때도 적용을 하지 않는 거고, 둘 다 비체약국, 비체약국일 때도 적용 범위에서 벗어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또 예외가 있죠. 비체약국임에도 불구하고 6조에 따라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CISG 6조가 그 내용이거든요. 계약에 의한 적용 배제. 그러니까 양 당사자가 CISG라는 협약이 당연히 체약국들 사이에 적용이 되긴 하는데, 둘 다 비체약국이에요. 둘 다 비체약국인데, 야, 우리 CISG 적용해보자 라고 하면은 또 당사자들 합의에 의해서 적용을 할 수도 있겠죠. 그게 이제 6조는 이제 예외적인 사항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영문으로 어떻게 표현을 했는지, 그게 이제 요 1번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 CISG는 영업소가 이제 서로 다른 국가에 있는 뭐 물품의 계약에 적용된다 해가지고 답은 4번이죠. 4번. When the states are contracting states. 직접 적용을 표현하는 그 문장이죠. 그래서 states are contracting states. 해당 국가가 모두 체약국인 경우. 요 케이스예요. 요 케이스. 여기서 얘기하는 게 지금 동그라미 4번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뭐 답이 뭐 전혀 안 되는 부분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거죠. 이제 국제사법 규칙에 의해서 어느 하나의 체약국법이 적용되는 경우, 이게 두 번째가 이제 간접 적용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 인터내셔널에 좀 체크를 해두실게요. 프라이빗 인터내셔널 러, 여기를 내셔널로 바꿔가지고도 출제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국제사법인데 국내사법인 것처럼 해서 출제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맨 끝에 of a contracting state, 여기 단수예요. 단수. 그러니까 둘 다가 아니라 어느 하나의 체약국만 적용이 되어도 되는데, 여기도 of the law of contracting states라고 복수로 해가지고 마치 나는 답이에요 하는 것처럼 이렇게 속여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체크해 드린 부분 정도만 기억하시면은 1조 1항에서는 뭐 특별하게 문제가 되는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자, 2번. CISG 1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용 범위에 해당되는 것은 너무 쉽죠? 1번. 네, 방금 전에 이제 해석해드린 그 1조 1항 내용이 되겠고, 자, 2번, 3번, 4번, 5번이 그 2조거든요, 2조. 이제 협약의 적용 제외 상황인데, 이거는 좀 기출이 된 지 오래된 문제인데, 요즘에는 문제가 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되게 좀 어렵게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보기 2번 보실게요. 보기 2번. Sales on execution or otherwise by authority of law잖아요. law. 거기를 그 2020년도에 뭐라고 문제가 나왔냐면 of judgment. 뭐 그런 식으로 바꿔서 나온 적도 있고, 그리고 보기 4번에
뭐 stocks, shares, investment securities, 뭐 negotiable instrument인데 negotiable 대신에 non-negotiable instrument 이런 식으로 예전에는 되게 1조, 2조에서 문제가 되게 쉽게 나왔거든요. 정말. 근데 요새는 이렇게 살짝살짝 바꿔가지고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조금 약간 문제들이 좀 진화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2번은 이제 1번이 되겠고, 자, 3번 한번 보시겠습니다. 3번. 자, 국제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의 적용 범위에 관한 내용 중 올바르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잠깐 생각할 시간을 드릴게요. 잠깐 한번. 제 설명 들으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한번 풀어보시고 설명 들으시는 게 훨씬 낫기 때문에 자, 몇 번일까요? 예, 맞습니다. 상당히 잘하시는데요. 자, 일단 답은 1번이고, 1번이 그거죠. This convention does not apply죠. does not. 네, 적용 제외. 2조 내용이죠. 2조 내용이고, 거기서 뭐 어디를 주의하셔야 되냐면은 이제 개인용, 가사용 이런 것들 적용하지 않는다는데, unless 다음에 거기 더 셀러 있죠. 셀러. 주체. 셀러를 바이어로 바꿔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매수인은 처음에 주문할 때 모를 수가 없겠죠. 당연히 모를 수가 없는데 이거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구나. 자, 무역 영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뭐 3대 협약이 아니라 가장 많이 나오는 출제 유형, 3대 유형. 긍정문, 부정문 바꾸는 거. 셀러, 바이어 또는 우포로 바꾸는 거 또는 용어 정의를 틀리게 내는 거. 여태까지 10년, 15년 동안 기출된 모든 기출 문제를 분석하면은 지금까지도 압도적으로 얘가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긍정문인데 부정문으로 바꿔내는 거. 그게 이제 가장 많은 문제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로 셀러 바이어 자리 바꾸는 거. 뭐 셀러 바이어도 바꿀 수 있겠고, CISG 같은 경우에는 오퍼리랑 오퍼러를 바꿀 수도 있겠죠. 그리고 용어 정의. 용어 정의를 막 다른 걸 낸다든지 아니면은 뭐 그쵸. 네 번째로는 이제 접속사 바꾸는 거. 그리고 괄호 넣기. 키워드들 괄호 넣기. 대충 한 이렇게 5가지 유형이 저희 무역영어 시험에서는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이라고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문제, 올해 문제를 분석을 해도 낯이 긍정문을 부정문으로 바꿔서 틀리게 했거나 반대의 경우거나 그런 경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근데 기본적으로 이런 게 영어를 좀 잘하시는 분들은 영문을 그래도 이제 국문이랑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이해를 하시기 때문에 어색한 걸 딱 느낄 수가 있으시거든요. 근데 이제 영어를 못하시는 저 같은 분들은 저 발음 별로 안 좋잖아요. 저는 외국에 이제 살다 오거나 그런 경험이 이제 없고 국내에서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그냥 무역 영어를 정말 이제 외국에서 이렇게 뭐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공부하시기 쉽게끔 이렇게 조금 강의를 좀 진행을 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왜냐면 이런 어색한 부분을 이제 한국에서만 공부를 하면은 잘 찾아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훨씬 좀 유리하신 부분이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자, 그래서 3번 문제는 답은 일단 1번이고, 자, 2번은 3조입니다. 3조. 3조가 서비스 계약 등의 제외. 라는 이제 조항 제목이고,
조항의 제목들은 웬만하면 다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contract for the supply of goods to be manufactured or produced. 자, 여기까지가 주어입니다. 주어. 자, 물품을 제조 또는 생산하여 공급하는 계약은 to be considered sales. 자, 계약 매매로 봅니다. 자, unless는 다만이야죠. 다만 뭐뭐하지 않다. 다만 the party who orders the goods undertakes to supply a substantial part of the material necessary for such manufacture or production. 물품을 주문한 당사자가, 즉 바이어죠, 바이어가 그 제조 또는 생산에 필요한, 자, 여기 substantial part도 체크를 하실게요. 여기 substantial part도 예전에 이제 가로 넣기, 실질적 중요한 부분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해서 3조 1항 내용이 되겠고, 3조 1항은 자, 위수탁 가공 무역이기 때문에 매매로 안 본다라는 그러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조 2항은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노무 서비스 관련된 매매도 거래로 보지 않겠다. CIS에서는 다루지 않겠다.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 관세법, 대무역법에서는 위수탁 가공무역을 다 무역으로 간주를 합니다. 정상적인 무역의 범주로 보고 있고, 위탁 가공무역, 수탁 가공무역에 대한 어떤 용어 정의는 대무역법에 이제 나와 있어요. 대무역 관리 규정에 나와 있고, 나중에 다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자, 그리고 3번은 5조죠, 5조. This convention doesn't apply to the liability of the seller for death or personal injury caused by the goods to any person. 자, 피해법이라고 해가지고 5조는 이제 사망 등의 적용 제외거든요. 5조. 사망 등 적용 제외. PL법이라고 제조물 배상 책임법. 이 법은 개별 국가 법에 따릅니다. 프로덕트 라이어빌리티. 그래서 맞는 문장이죠. 다루지 않는 부분이죠. does not. 그러니까 물건이 도착했는데 그 물건이 펑 터졌어요. 그래서 누가 다쳤어요. 그러면 그거는 그 국가의 법령에 따른다라고 CIS는 다루지 않겠다라는 내용이 돼 있고, 자, 보기 4번은 이제 1조죠, 1조. 우리 제일 처음에 봤던 1번 문제 라고 보시면 되고, A 보시면은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들, 바꿔낼 만한 부분들을 딱 빨리빨리 체크를 하시면 돼요. 자, A에 the states 두 채약국이 contracting states 제대로 되어 있고, 그리고 when the rules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국제사법이 맨 끝에 a contracting state 채약국이 어느 하나의 채약국 법이 적용되는 경우 잘 들어가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고, 자, 5번이 3조 2항입니다. 3조 2항. This convention does not apply to contract in which the preponderant part of the obligations of the party who furnishes the good consists in the supply of labor or other services. 자, 이 협약은 which 이하의 주어가 the preponderant part of the obligation of the party who furnishes the goods. 여기까지죠. 물품을 공급하는 당사자의 의무에, 자, 여기도 preponderant도 체크를 하실게요. preponderant가 주된 부분이 consist in the supply of labor. 자, 노무나 or other services. 노무나 법률 서비스 그 밖에 기타 등등 서비스들이 있겠죠. 그런 거일 경우에는 이제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출문제 또 풀어보시다 보면은 눈에 적응이 되실 거예요. 아, 이게 1조였고 이게 몇 조였고 하면서 이게 눈에 조금 이제 많이 보시다 보면은 좀 적응이 되실 거고. 4번 한번 풀어보시겠습니다. 자, 적용 대상이 되는 거죠. 너무 쉽네요. 요것도. (3번이죠) 3번. 예, 3번은 적용 범위죠. 1조의 적용 범위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번 보실게요. 자, 국제물품 명의에 관한 유엔 협약의 적용 범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얘도 한번 풀어보시겠습니다.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1조부터 5조, 6조까지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풀어보실게요. 맞습니다. 자, 일단 1번은 넘어가고, 자, 2번은 1조의 2항이죠, 2항. The fact that the parties have their place of business in different states. 자, 여기까지가 주어져. 당사자가 서로 다른 국가의 영업소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is to be 여기 disregarded에 체크하실게요. disregarded. 자, 고려되지 아니한다인데 여기도 regarded로 바꿔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1항 1조에 3항이 돼 있고 국적, 뭐 계약 어떤 성격을 불문한다. Neither the nationality of the parties nor the civil or commercial character of the parties or of the contract. 자, 여기까지가 주어예요. 당사자 국적 또는 당사자의 계약의 어떤 민사 상사적 성격은 is to be taken into consideration in determining the application of this convention. 이 협약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데 이제 고려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여기도 이제 부정인데 얘도 neither nor인데 요것도 체크는 해 두실게요. 뭐 근데 얘는 뭐 그렇게 바꿔서 나오지는 않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체크만 해 두시겠습니다. 자, 4번은 당연히 does not apply죠. does not apply to sales of goods bought for personal. 자, 그리고 5번은 아까 전에 봤던 3조 2항. 즉 노무 그 밖의 서비스 공급은 적용되지 않는다. 자, 그래서 1조를 정리를 해드리자면 1조는 1항이 직접 적용, 간접 적용. 1조 2항은 국제성, 국제적 이식. 1조 3항은 민사적 성격 고려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1조 각각 1항, 2항, 3항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넘어가시겠습니다. 자, 6번은 4조거든요. 4조는 적용 대상과 대상 외의 문제라는 제목을 가진 적용 대상과 대상 외의 문제. 한번 풀어보시겠습니다. 4조의 내용이다. 가로 안에 들어가기에 적합한 것을 고르시오. 답은 1번입니다. 1번. 네, 1번이 답이고. 자, 이건 약간 좀 암기가 필요한 부분이기는 해요. This convention governs only. 자, 이 협약은 어떤 것만 규율합니다. 그래서 only the 매매 계약의 성립이에요. 성립. formation. 매매 계약의 성립을 규율을 하고, 그리고 and the rights and obligation of the seller and the buyer. 그 다음에는 이제 수거죠. arising from. 뭐뭐로부터 발생한 그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매도인과 매수인의 권리 의무만을 규율합니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이제 매매계약 성립과 그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의무만을 규율합니다. 이게 이제 다루는 사항인 거고 적용 대상이죠. 그리고 다루지 않는 거, in particular 특히 except as otherwise expressly blank in this convention. 별도의 명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서 여기는 provided. 네, 이럴 경우는 제외하고 it is not concerned with. 자, 이 협약은 다음과는 관련이 없다라고 해서 the validity입니다. validity. 유효성인데 뭐의 유효성이냐? of the contract. 계약의 유효성 or of any of its provisions.
계약의 조항의 유효성. 그리고 or of any usage. usage는 관행이라고 CISG에서는 해석을 해요. 관행. 그래서 계약이나 그 계약 조항이나 어떤 관행의 유효성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는다. 자, B. The effect which the contract may have on the property. 소유권에 관하여 계약이 미치는 효력에 대하여는 CISG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일단 1번이 되어 있고요. 계약의 유효성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뭐를 예를 들면 좋을까? 그 계약이 성사가 됐어요. 계약이 성사가 됐는데 이게 노예 계약이에요. 노예 계약. 그러면은 CISG에서는 그 계약이 노예 계약이든 무슨 계약이든 안 보겠다라는 게 이 계약의 유효성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겠다라는 내용인 거고, 두 번째 소유권 같은 경우에는 얘는 그냥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일단 그렇구나라고 넘어가시면 되고, 요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소유권. 이 소유권이라는 게 무역 영어뿐만 아니라 무역 실무에서도 이제 계속 나오는 개념이고, 일단 CISG에서는 30조에서 물품을 인도하고 30조가 매도인의 의무 선언 규정이거든요. 물품을 인도하고 관련서를 교부하고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라고,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라고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소유권이 언제 이전되는지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 각국마다 다 틀려요. 영미법계에서는 의사주의를 채택을 하고 있고, 대륙법계에서는 인도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국가마다 소유권 이전 규정이 다 조금씩 틀려요. 조금씩 다 틀리기 때문에 의사주의가 뭐냐? 의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내 소유권 이전할게. 인도주의는 뭐냐? 실제로 물품을 인도할 때. 물론 이렇게 단순하게 딱 뭐 의사주의는 무조건 그렇습니다. 인도주의는 무조건 그렇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약간 그렇게 틀리다고 보시면 되고, 각국 개별법상의 이전 시기가 모두 틀리기 때문에 소유권은 다루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코텀주도 마찬가지죠. 인코텀주도 소유권에 대해서는 특히 다루지 않는다라는 아마 규정을 보신 적이 있으셨을 거예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까지 1조부터 6조까지였거든요. 1조부터 6조까지 정리를 해보자면 1조가 적용 범위, 2조가 협약 적용 제외, 3조가 서비스 계약 등의 제외, 4조가 적용 대상의 문제, 5조가 아까 사망 등의 적용 제외, 피해법, 그리고 6조가 계약에 의한 적용 배제. 그래서 아마 이권 책 있으시면은 이 협약책은 같이 갖고 다니시면서 좀 보시면서 한번 공부하시는 게 좀 더 나으실 거예요. 그리고 7번부터는 이제 총칙 파트거든요. 그러니까 1조부터 6조까지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지금 기출이 됐었는데, 요즘 들어서 문제가 조금 진화됐다, 조금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7번부터는 이제 7조부터 13조까지 문제가 이제 쭉 이어지는데, 일단 잠깐 쉬었다가 하시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할게요.